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정봉주 후보는 끝내 탈락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산한 결과 85.4%로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2년 전 자신이 기록한 77.77%보다 7%포인트가량 높은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를 거듭 비판했던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12.12%, 청년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을 한 건 과거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대표 중에선 사상 첫 사례입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로 평가받으며 경선 중반 이후 선두를 달린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고수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당선이 불투명했던 전현희 후보는 최종 2위로 올라섰는데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 논란이 강성 지지층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도 차례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초반 권리당원 투표 1위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파리 척결 발언 이후 강성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끝내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2기 체제가 닻을 올리면서 이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권 행보에서 이번 2기 체제가 이 대표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첫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안도 논의하자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 확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 주요 사안은 뭐든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의제를 제안하자고 하면 그렇게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정치개혁안, 지구당 부활 역시 여야 이견이 없다며 빠르게 실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 해결과 정치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을 노린 듯 이른바 우클릭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한도 금액은 올려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꺼내든 겁니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당내 반발이 있는 건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민주당과 확고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혁신에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지나친 일극 체제에만 취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에 당 축제인 전당대회를 열었다며 이재명 일극 체제와 우상화만 관심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의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짜 전장은 민생이 될 거라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신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각종 민생 현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대책과 추석 물가 관리, 코로나 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을 두고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사안에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발생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남부와 제주도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에도 날이 무척 더웠는데 오늘 서울은 기온이 얼마나 오릅니까? 네, 우선 지난 밤 사이 서울은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도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여기에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은 2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장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요. 부산은 25일째, 제주도는 35일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도 지납니다.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폭염과 소나기가 기승인데 여기에 태풍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태풍의 자세한 진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남해안과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간접 영향으로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절기 처소가 들어있는 이번 주에도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대조기가 겹치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로 반복되는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면서 요즘도 피서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서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토요일 낮 11시 반쯤 생강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완주군.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깊은 굴 속에서 한 여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피서를 왔다가 생강을 보관하는 일명 생강굴 체험에 참여했다가 실수로 4.5m 굴 아래로 추락한 40대 여성입니다. 이게 생강굴을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몇 번째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올라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구조된 여성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폭염 속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토요일 오후 5시 40분쯤 이번엔 펜션 수영장에서 심정지 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머리 부분을 다친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원래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면 안 되는데 이제 술 먹고 이제 거꾸로 타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경찰은 사고 희생자가 미끄럼틀에서 1차로 한 번 넘어진 뒤에 머리를 앞으로 향하고 내려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4시쯤에는 제주시 구저읍에 있는 김영 세기알 해변에서 다이빙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피서를 온 30대 남성인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한림읍 원령포구와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도 다이빙 관련 사망 사고가 나는 등 최근 제주도 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숨진 여성은 발견 36시간 전인 전날 새벽 혼자 순찰차에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승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토요일인 17일 오후 2시쯤. 장소는 다름 아닌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이었습니다. 당시 A씨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황,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고는 가축 변사자의 부친이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고위기길을 오게 된지는 이제 망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까지는 이제 확인 안 되고.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차량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 무려 36시간 동안 30도가 넘는 땡볕에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된 것은 일단 들어간 것과 발견된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안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뒷문은.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횡성 금은방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44살 B씨가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대를 깨고 금은방을 턴 건 새벽 3시 20분쯤. 순식간에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털었는데 범행 후 B씨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20km 이상 떨어진 원주까지 도주했습니다. 횡성 원주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또 막상 걷기는 또 먼 거리거든요. 한 20km 이상 되니까 나름대로 안 걸리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 반 만에 B씨를 체포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돼 감염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 환자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 수칙을 내놨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가 병가 등 휴가를 제공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인 상황에 방역 조치 법적 의무 없이 권고가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치료제 품귀 현상의 의료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자 중증으로 번졌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거의 지금 최근에는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응급실로 몰려갔을 때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10월 새 백신 접종으로 문제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공의가 떠난 병원들은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면 응급처치는 물론 중증 환자의 입원도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뒤 응급실 병상을 줄이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뒤 감소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5개월 사이에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환자가 증가한 데다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자는 의식이 다시 희미해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문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 응급 환자가 더 증가한다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는 6월에서 7월 한 달 만에 5배가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의료계에서는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추석을 전후해 큰 파도가 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환자 수가 한 달 전보다 지금 9배가 급증했습니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19가 발견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19를 잘 모르는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기성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행이 반복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코로나19가 감소하던 시기에서 증가하는 시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의 유행이 재작년 유행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네. 작은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행이 2번 반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유행이 이번에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를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입원 환자 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감염의 규모는 예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대유행이 오고 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왔을 때에는 전 국민이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되셨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로 유행이 올 때마다 감염의 숫자는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의 숫자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 환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 환자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진자나 감염자의 증가와 입원 환자의 증가 사이에서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 많은 감염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확진자 수를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하수 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감염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감염되신 분들은 몸에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파편으로 하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하수들을 모아서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그 하수에 있나를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감염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가 모일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입원 환자처럼 실제 감염과는 1주와 2주 정도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정도부터 유행이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네.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유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가장 많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8월 이달 안에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감염자는 이번 주와 다음 네. 주 정도에 가장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염자가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로 진행될 때까지는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으로 본다라면 9월 초 정도가 가장 의료 체계에 많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코로나 대표적인 증상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 그 대유행했던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신 적도 있으시고요. 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감기와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인후통이라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게 코로나19 감염이구나라고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게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감기와 달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인지 모른다라면 경구용 치료제나 다른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고위험군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입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은 입원 환자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1% 이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100명 정도 감염이 되시면 한두 분 정도는 매우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서 중증화율은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또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지금의 위험도는 100분의 1 정도까지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치명률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인플루엔자와 비교한다라면 젊은 인구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감염병이고요. 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정도랑 비교는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네.
독특하게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부분이요. 이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하는 사례가 최근에 좀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유행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감염 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증과 사망 사례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요양기관에 방문을 자제하시거나 방문한다고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야지만 그쪽으로 전파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잘 준비해 주셨겠지만 계속해서 절기마다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선 연간 한 번 정도의 접종을 꼭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린이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전국적으로 개학이 있어가지고 또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저희가 주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개학이라든지 휴가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면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면역이 감소하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그 유행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철이라든지 개학 같은 특정한 원인이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유행의 증감이 오랫동안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KP3라고 불리던데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명칭이 길어지면서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들은 모두 오미크론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은 늘어나 있지만 중증화율은 떨어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네. 오미크론의 계속되는 변이들도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염이나 면역으로 획득했던 백신 접종을 획득했던 면역들은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네. 중증화율이나 다른 중요한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특히 계속해서 중복해서 감염이 되시거나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오미크론과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해서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감염이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면역 회피의 그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 기존에 있던 백신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를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RNA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백신 플랫폼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변이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부터 JN1이라고 해서 지금 KP3 이전에 바로 직전의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들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백신이기 때문에 네.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업데이트를 마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는 것처럼 연간 한 번 정도는 고위험군들에게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학교도 그렇고 각종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도 그렇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격리 의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지적의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를 마치 풍토병처럼 다룰 수 있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격리 의무 같은 것들을 다시 도입하는 것들은 네. 예전의 진전을 다시 되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정책 집행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프면 쉬는 문화보다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인 나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이든 학교든 아프면 쉴 수 있어야지 그 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격리 의무는 없어졌지만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조금 더 많이 자주 알려드릴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위기 대응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높일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위기 단계 조정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행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번 유행이 매우 컸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동절기에 오늘 유행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유행이 또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또 이 정도 규모의 유행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매년 2번 정도 반복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2번 정도 반복되는 일은 일상적인 대응 체계 내에서 저희가 완전히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병상 부족 문제 앞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마는 병상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고 그리고 고위험군들은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상을 배정하거나 병상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고 병상이 이미 확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유행 규모가 커진다라면 현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의료진들이 또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료진 확보와 그다음에 의료 체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질병이 하나 더 있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인데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엠폭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았지만 서구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처럼 엠폭스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변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나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중증화율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로 비유해서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엠폭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 종류에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네. 그 변이가 중증화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도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특성들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 엠폭스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속도로 확산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엠폭스는 사회적 낙인이 있는 감염병이고요. 네.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사회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그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저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확산하고 있는 변이가 어린이들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병변 부위에 직접적인 전파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성접촉 이외에도 다른 전파의 경로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네. 피부를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경로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엠폭스는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엠폭스는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백신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폭스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비말 전파 같은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산의 위험은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감염 예방 수칙들은 손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감염병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시면서 격리를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 엠폭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이어서 엠폭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4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면서 찜통더위 속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도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고로 밤사이 전국 KTX와 SRT 등 열차 150여 대의 운행이 최대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으로 12시간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밤새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오늘 새벽 5시 11분쯤 선로 복구가 완료됐다며 오늘 경부고속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행 첫 차는 새벽 4시 45분 부산역에서, 하행 첫 차는 새벽 5시 13분 서울역에서 출발했고 사고 구간인 동대구역에서 경주역 구간은 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고 원인은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차량 차주와 최초 목격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며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던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새벽 6시 10분쯤부터 시작한 불은 진화까지 무려 8시간 20분이 걸리면서 2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이 난 전기차 차주와 화재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량은 불이 나기 59시간 전부터 아파트에 주차돼 사흘 동안 운행되지도 않았던 상황. 전기차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정기 점검도 받았고 이후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초 목격자는 새벽 출근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차량에서 시작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방이 아파트 방제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 기록을 분석했을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작동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관계자가 이 버튼을 눌러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 큰 화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려줌으로써 일단은 주변에 화재가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손상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가 장비를 조작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팩을 분해하고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급속 과충전 등에 취약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10번 가운데 3번꼴로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건 경유차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들. 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철골만 가까스로 남았습니다. 지난 1일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자동차 800여 대가 피해를 입고 아파트 전기와 물까지 끊기는 대형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5년간 화재 현황을 보면 전기차 화재 157건 가운데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56건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36%로 전기차 화재 10번 가운데 3번 넘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이나 과충전을 할 경우 배터리가 훼손돼 불이 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이 나는 비율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운전자들이 가능한 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전체 충전 비율을 낮춤으로써 화재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률을 계산해보면 전기차는 0.013%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휘발유의 화재 비율보단 높지만 0.015%를 기록한 경유보단 낮은 수준입니다. 경유의 경우 차량 노후와 영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풀이됩니다. 차량 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 방식과 더불어 노후와 차량 점검 등 종합 진단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충전 중이던 청소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낮 11시 56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선박 제조 공장 야외에서 2톤 규모의 청소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청소선은 화재 당시 충전 중이었고 24분 만에 진화됐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청소선은 전소됐고 불이 근처에 있던 공기부양정 등으로 옮겨부터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북 안동시 용상동 주택가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멎지 않으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수조에 담가 열을 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쪽에서 연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생 5시간 만인 밤 11시쯤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8월 19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에서 2기 지도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엔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첫 재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 씨는 오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부분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를 가리는 신문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임명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박빙의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민주당 후보 대관식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향하기 전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 부부와 합류해 버스로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를 받아들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CBS 여론조사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각각 51%와 48%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will win. And we will win. God willing. 이에 대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하는 전당대회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한 차례 더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둘째 날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연설에 나서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 팀 월즈 주지사와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욘세의 깜짝 공연 가능성,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 측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이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defeat a communist known as Kamala Harris. She's a communist. Most radical left person ever to run for office.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20일 미시간주, 21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세에 나설 계획인데 유권자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과 육해 공유의 사이버, 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의 경우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총 48회로 지난해보다 10회 더 늘어나고 여단급 훈련도 17회로 지난해보다 4배 더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에도 참여해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빌미 삼아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 도발 수위가 한층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진행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대남 비난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데다 야외 기동 훈련 횟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별도 연습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수해로 인한 민심 위반 우려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든다라는 그 훈련을 이번 8월 달에 포함돼서 훈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양상이 한층 심화할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바이든 정권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ICBM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북한 도발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이른바 직강 끝 원칙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대통령실은 미일 정상 교체에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대한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년 전 한미일 정상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당시 문서 3개를 채택했는데 공동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고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인적 교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딱 1년 뒤 같은 날 한미일 정상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축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1년 전의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다짐하며 3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재차 다짐한 셈인데 최근 미일 정상의 재선 포기가 3국 협력 체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인공 3명이 영원할 수는 없다며 미일의 높은 평가를 볼 때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지지가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라며 환영했지만 그 정상회의의 성과가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야당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임명한 조선 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을 경외하게 해 일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십 차례 사과로 그동안 사과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부터 광복절 경축사까지 외교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국이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2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 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분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왜 부르시냐고요? 어디로 가시냐고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씨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힘들죠. 말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13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2달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TV에서 보고 뭐 7, 80년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저는 생각 못했죠.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년 만에 양형 기준이 바뀔 예정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건축왕이나 4천억 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년 만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 등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형량의 경우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챙겼거나 일반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면 특별 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감형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공탁 제도도 달라집니다.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잠정안으로 최종 의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상길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일부가 그을려 훼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3주 사이 무려 6배가 늘어나는 등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 환자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수칙을 내놨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가 병가 등 휴가를 제공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인 상황에 방역 조치 법적 의무 없이 권고가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치료제 품귀 현상의 의료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자 중증으로 번졌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거의 지금 최근에는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응급실로 몰려갔을 때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10월 새 백신 접종으로 문제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공의가 떠난 병원들은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면 응급처치는 물론 중증 환자의 입원도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뒤 응급실 병상을 줄이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뒤 감소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5개월 사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환자가 증가한 데다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자는 의식이 다시 희미해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문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 응급 환자가 더 증가한다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는 6월에서 7월 한 달 만에 5배가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의료계에서는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추석을 전후해 큰 파도가 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의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짜 전장은 민생이 될 거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각종 민생 현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대책과 추석 물가 관리,
코로나 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을 두고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사안에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전국 당원대회 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12.1%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와 2.4%에 그친 김지수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8.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차례로 당선권에 들어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다가 이른바 이재명파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6위로 낙선했습니다.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선 출하 연설에서 국정 현안을 제한 없이 논의해보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현재 영수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회와 여야 간 협의가 우선이라며 대표 당선 뒤에 논의할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제1야당의 대여 압박 기조는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치 전선은 올해 정기국회까지 계속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자 전국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 일성으로 민생을 외치면서도 제1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은 정부, 여당을 향한 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지도부의 더 짙어진 친명색채가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중간쯤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셔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야 대치 전국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었던 당대표 연임을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당원들의 선택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중심의 개파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 2기가 확실시되는 상황을 앞두고서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과 중도층 포섭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보다는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우선 하셔야 될 거는 민생 관련된 부분을 한동훈 당대표와 상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생 입법 성과에 집중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앞세워 대정부 투쟁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기 리더십의 최대 변수는 결국 오는 가을부터 나올 여러 판결, 즉 재판 리스크가 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9입니다. 갈수록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점포가 문을 닫거나 통합됐는데요. 디지털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자주 찾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은행입니다.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걸어서 800m 떨어진 인근 지점과 통합된 건데 고령층에는 먼 거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죠. 잔돈 같은 거 바꾸기도 하고 여기서 쉽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까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죠. 요 가까운 데로.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은 빈 점포만 살피고 발을 돌립니다. 앱과 온라인 등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약자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흔히 보이시피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못 믿을 불안할 때도 있죠. 이렇게 폐점되는지를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한 줄 알고 왔는데 좀 당황했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 수와 함께 은행 점포도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5,710개로 파악됐습니다.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포함한 건데 5년 전과 비교해 약 15%, 988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을 찾아 거래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보니 일부 점포는 운영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점포를 은행 정책상 이제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점포들은 조금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약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덜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경영 효율과 수익성 악화에 통폐합하는 은행은 늘고 있지만 금융 약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 공동점포 운영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끝이 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가 부담이지만 물가 안정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하면서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2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가 올해 들어 둔화 추세인 물가를 자칫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폭이 조정됐는데 당장 석유류 가격이 8.4%나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축소하였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석유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달 초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은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인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최소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인하폭 축소 조치로 늘어난 세수가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내일부터 남부와 제주도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여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가마솥처럼 펄펄 끓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서울은 벌써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돌고 있고 한낮에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심한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은 2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장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요. 부산은 25일째, 제주도는 35일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도 지납니다.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태풍까지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태풍의 자세한 진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은 점차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에 따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하지만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이번 주에도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대조기가 겹치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4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면서 찜통 더위 속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들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고로 밤사이 전국 KTX와 SRT 등 열차 150여 대의 운행이 최대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으로 12시간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밤새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공지문을 통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KTX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38분쯤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KTX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며 정차했습니다. 당시 KTX 열차엔 승객 384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이 운행을 복구하는 사이 승객들은 무더위 속에 열차 지연으로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숨진 여성은 발견 36시간 전인 전날 새벽 혼자 순찰차에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승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토요일인 17일 오후 2시쯤. 장소는 다름 아닌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이었습니다. 당시 A씨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황.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고는 가축 변사자의 부친이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 길을 오게 된지는 이제 망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까지는 이제 확인 안 되고.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차량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 무려 36시간 동안 30도가 넘는 땡볕에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된 것은 일단 들어간 것과 발견된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안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뒷문은.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횡성 금은방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44살 B씨가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대를 깨고 금은방을 턴 건 새벽 3시 20분쯤. 순식간에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털었는데 범행 후 B씨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20km 이상 떨어진 원주까지 도주했습니다. 횡성 원주 거리가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또 막상 걷기는 또 먼 거리거든요. 한 20km 이상 되니까 나름대로 뭐 안 걸리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 반 만에 B씨를 체포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 서부 내륙 콜로라도에서 폭염 속의 에어쇼를 지켜보던 관중 100명 정도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열린 파이크스 피크 리저널 에어쇼 행사장에서 야외에 있던 100명가량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으며 이들 가운데 심각한 증세를 보인 10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주 가까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격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를 하면서 러시아를 거들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드론을 격추시킨 파편에 연료 저장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교전 13일째 진격을 계속하며 전략적으로 보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다른 다리를 공격해 러시아군 병력과 물자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иться зараз нами, Збройними силами України. Ми пишемо зараз історію.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략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발사로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 한글 지읒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을 향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Ми змогли би надійно позбавити окупанта будь-якої можливості
просуватись, сіяти руїни, якби наша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була достатня.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 격전이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러시아를 강력히 지지 성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부분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이 무산됐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18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중단할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중단시킨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표끼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대표의 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고요. 민생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영수회담 제의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를 했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 제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동훈 대표와 이야기를 하자라고 대화를 제의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휴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중동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호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번 주에 재개될 휴전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땅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이는 어른 품에 안긴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가정집이 공습을 받아 어머니와 자녀 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자 전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만 표적으로 삼는다며 민간인 희생은 주거 지역의 병력과 무기를 숨긴 하마스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더 나아가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와 정치 지도자 시나르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דגיש,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שא ומתן ולא מתן ומתן. 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לא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אנחנו מתעקשים עליהם. אנחנו יודעים היטב להבדיל בין השניים. 이처럼 완강한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벌써 9번째 중동 방문인데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뒤엔 이집트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협상이 변곡점에 있다며 블링컨 장관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당사자에게 강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카타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방해했다며 재차 비난해 이번 주 이집트에서 재개될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룻밤 사이 1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현재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18일 새벽 가자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 있는 가정집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여성 1명과 자녀 6명이 숨졌습니다.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주거용 건물 2채가 공습을 받아 남성 2명과 여성 1명, 그리고 여성의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가자 중심부의 또 다른 공습으로 4명이 숨졌고 전날 밤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인근에서도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동부에서 열린 한 음악 축제 도중 대관람차에서 불이 나 1명이 추락하고 4명이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둑한 밤 대관람차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그 일부에 불이 붙어서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길 아래로 불씨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자 회전하던 대관람차는 멈췄지만 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이 대관람차 아래에도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독일 동부 라이프치 지역에서 열린 음악 축제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대관람차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 150 Meter weg und wollten gerade aufs nächste Konzert gehen und haben gesehen, dass es lichterloh brennt und dass auch ein paar Menschen noch auf dem Riesenrad waren. Es war ein richtig krasser Moment einfach. Also ja, einfach das zu sehen, dann hat das Riesenrad ja auch noch komplett wild gegangen, ist auch sehr wild gedreht, während da noch Leute drin waren und es noch gebrannt hat. Und das war schon heftig, ja.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 매체에 따르면 불이 붙은 관람차 곤돌라는 모두 2대입니다. 한 대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는데 다른 곳으로 번지면서 1명이 추락했고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모두 3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ach 21 Uhr wurde die Polizei informiert, dass Gondeln des Riesenrades auf dem Highfield-Festival brennen. Der Brand wurde inzwischen gelöscht. Nach aktuellem Stand wissen wir, dass 4 Personen mit Brandverletzungen und eine Person mit Sturzverletzungen in Krankenhäuser verbracht wurden. Weitere Personen, darunter Ersthelfer, auch Polizeibeamte und weitere Insassen der Gondeln haben Rauch eingeatmet und werden ebenfalls medizinisch versorgt. Hierbei handelt es sich um die etwa 18 Personen. 현재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화재 진압이 끝난 뒤 현장이 봉쇄된 채 음악 축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하이필드 페스티벌은 록 음악 축제 중의 하나로 최대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FP 통신 등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프랑스 두슈에 있는 알랭 들롱 자택에서 세 자녀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들이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알리게 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사생활 보호를 함께 요청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1935년 태어난 알랭 들롱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영화계에 입문한 뒤 태양은 가득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세계의 미남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볼사리노, 조로 등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구금돼 10개월을 묶여 있었던 전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1,400일 만에 K리그에서 득점했습니다. 수원FC 손준호는 울산과의 K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42분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까지 따르며 골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한 이후 2달 만에 기록한 첫 득점인데 손준호가 K리그에서 골맛을 본 건 전북 소속이던 2020년 10월 18일 이후 정확히 1,400일 만입니다. 손준호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20년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조금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더 큰 거는 가족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널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야구가 한여름 폭염을 뚫고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두 기아는 잠실에서 LG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최고 33도를 찍은 서울 날씨에도 잠실 2만 3천여 개 입장권은 경기 전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5개 구장을 찾은 9만여 명을 보태 올 시즌 누적 관중은 847만 5천여 명. 전체 일정을 80%만 소화했는데도 2017년을 넘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쓴 겁니다. 경기당 평균 14,700명 관중인데 이런 추세에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된다면 사상 첫 900만을 넘어 1,000만 관중도 가능합니다. 사흘 연속 매진을 기록한 흥행 폭발 1, 2위 맞대결에서 선두 기아가 신바람을 냈습니다. 3회 초 최원준의 스퀴즈 번트로 먼저 점수를 뽑았고 4회 이우성과 김태군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레일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아는 LG와 주말 3연전 싹쓸이에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한화 류현진도 18일 만에 선발승을 수확했습니다. SSG 첫 타자 추신수와의 메이저리거 맞대결에서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천적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불을 껐습니다. 체인지업과 커터, 직구까지 변화무쌍한 공으로 류현진은 7회 원아웃까지 삼진 8개를 잡아냈습니다. 류현진은 KBO 리그 역대 38번째로 1,400이닝을 채웠습니다. 장진혁이 4회 3런, 9회 솔로아치로 생애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류현진은 시즌 7승째를 챙겼고 한화는 SSG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삼성 베테랑 왼손 백정현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 속에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승리를 챙겼고 NC는 창단 최다인 10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8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화산재 기둥이 해수면 위로 8km까지 솟아올랐다며 시벨루치 화산에서 용암도 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벨루치 화산은 캄차카반도 남동부에 있는 인구 18만 명의 해안도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에서 45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7도, 동경 140.6도,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계속되면서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인기 휴양지인 포르투갈 마데이라 남쪽 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은 지난 14일 리베이라 브라바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인근 마을까지 확산하며 현재 모두 3곳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서울 한국외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내 리그에서는 유토피아 팀이, 국제리그에서는 에드보케이츠 팀이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리그 29개 팀, 국제리그 78개 팀, 모두 10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2009년 첫 대회가 시작한 이후 누적 참가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다며 부산과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생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